지난 4월 뉴욕 지하철 교통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까지 성인 70%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월을 행동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던 코로나19 백신 8천만 도스 가운데 2,500만 도스의 세부 공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가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교내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와 랜드로드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약 4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6,913명, 사망자는 598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400명, 사망자는 9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273명, 사망자는 28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0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뉴욕 지하철 교통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가 지난 4월 사이버 공격의 타깃이 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TA 최고 기술 책임자는 성명에서 MTA가 빠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해커들은 열차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했고 탑승자들의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직원 및 탑승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미국의 대중교통 운영 체제에 들어가거나 백도어를 통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이버 안보, 기관시설 안보국과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이 4월 20일 제로데이 공동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당시 누구도 해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TA는 이번 공격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하면서 최근 몇 년간 외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공격한 건 3번째이고 이번이 가장 중대한 공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킹 단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까지 성인 70%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월을 행동의 달로 선언했습니다. 백신 접종 독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을 통해 6월 한 달을 백신 접종 국가 행동의 달로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거듭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은 올해 자유의 여름, 기쁨의 여름, 함께 모여 축하하는 여름, 전형적으로 미국적인 여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백신을 맞은 뒤 공짜로 맥주를 한 잔 마시라며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주도 또는 민관과 협력해 독려 이벤트를 시행 중인데 여기에는 맥주 무료 제공과 아이 돌봄 지원, 현금, 스포츠 경기 티켓 증정, 유급 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백신 접종을 유인하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투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 다른 주요 당국자들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인 62.9%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 완전 접종자는 1억 3,390만 명, 지금까지 12개 주가 성인 70% 접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 8천만 도스를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우선 이 가운데 2,500만 도스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증가하는 글로벌 보급에 대한 사전 준비와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급증, 높은 질병 부담과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8천만 도스 중 2,500만 도스를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500만 도스 중 1,900만 도스는 코백스를 통해 공유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위해 약 600만 도스,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위해 약 700만 도스, 아프리카에 약 500만 도스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600만 도즈가 넘는 나머지 분량은 급증 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위기에 빠진 국가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인도, 한국 등 다른 파트너 및 이웃국들과 직접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배포하기로 한 8천만 도즈의 백신 중 일단 2,500만 도즈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 캐나다, 멕시코를 직접 거명하며 약 600만 도스의 백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 각국에 보낼 백신의 수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에서는 국내선의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백신 여권을 두고 여행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닉 스캇 공화당 상원 의원은 어제 교통안전청이 미국 내를 여행하는 항공 이용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행 자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캇 의원의 성명을 통해 여행은 우리 경제를 완전히 재개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비행자유법은 국민들이 백신 여권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관료적 요식 행위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백신 여권을 두고는 여행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권 침해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공화당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4월 초 가장 먼저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뒤이어 텍사스와 알래스카, 조지아, 애리조나, 와이오밍, 엘라베마 등이 이에 합류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연방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유럽연합은 오는 7월 1일부터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내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4개 공립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수주 내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속히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내일부터 브롱스에 위치한 4개 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준으로 5개 보로 공립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보다 많은 공립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뉴욕시 교사 노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시내 12세에서 17세 학생들 11만 8천 명이 현재까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아 23%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장학금 수혜자 50명 중 10명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나소 카운티 거주 한인 이하나 학생도 당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27일부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 접종자에게 뉴욕 주립대 또는 뉴욕 시립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와 랜드로드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약 4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접수 첫날부터 웹사이트 에러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된 1일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웹사이트에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청이 몰리면서 웹사이트 에러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한 신청자는 오전 9시부터 신청을 시도했지만 오후 4시에나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고 지원 신청을 돕는 전화 서비스도 기본이 1시간 대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렌트 지원금이 시급한 뉴요커를 위해 프로그램 문의 전화 서비스를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화 연결 시 6번을 누르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에게 최대 12개월까지의 미납 렌트와 유틸리티를 주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는 웹사이트 otda.ny.gov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대행 신청 기관으로 선정돼 한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 170여 개 재외공간에서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내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등 각 공관 이메일 주소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 170여 개 재외공간에서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 모의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뉴욕 총영사관 등 각 공관 이메일 주소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모의 재외선거에만 유효하고 실제 내년 대선 때는 다시 신고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1일 선거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한국으로 옮겨져 30일 개표가 실시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도 등 모의 재외선거 참여가 어려운 공간도 있다며 영사 업무를 보는 182개 공간 가운데 170여 개 공간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20대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총 6일간 실시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등재된 유권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학생이나 주재원과 마찬가지로 국외 부재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에서 투표권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여 개 주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대 브레넌 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5월 중순 기준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고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고 우편 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기준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느슨한 선거법이 투표 사기를 불러오고 지난해 대선을 오염시켰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주정부의 대략 절반을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고 공화당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천만 명의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12살 소년과 14살 소녀가 한 가정집에 침입하고 이 집안에 있던 총기로 보안관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소녀는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소녀는 자진투항했습니다. 어젯밤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탈출한 12살 소년과 14살 소녀가 한 가정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한 가정집 창문을 깨고 침입했는데 집안에는 권총과 엽총, AK 소총 등 총기가 다수 있었고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볼루시아 카운티의 마이크 칠트우드 보안관은 소녀는 복부와 팔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안전적인 상황이고 소녀는 투항에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실이 이날 공개한 바디캠 동영상에는 여자아이가 쓰레기통 뒤에 숨어 보안관들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소녀는 키 147.5cm, 몸무게 35kg의 왜소한 체구였고 소녀는 키 177.5cm에 체중 63kg이었습니다.
채트우드는 12살 소녀는 2017년부터 위탁 양육을 받고 있었지만 범죄 기록은 없었고 14살 소녀는 방화 등의 전과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로리다주의 미성년자 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과 기록이 있는 소녀를 어린이집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소년과 소녀는 법 집행관에 대한 살인 미수 및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감소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4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본격적인 대유행 직전이던 지난해 3월 둘째 주 25만 6천 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더 많아지고 업체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이 늘어난 것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만 9천 건 증가한 37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 퇴거 금지 조치 관련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 등이 강제 퇴거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기각한 겁니다. 항소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강제 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을 해제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증가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전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4인 가족 기준 연 7만 달러로 확대하고 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경우 풀타임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15,000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주정부에 할당된 연방 보육 지원금 20억 달러 배분과 관련해 법안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미국 등 20개국에서 진행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유료인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여는 할인 행사로 전통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프라임데이 기간 200만 개가 넘는 각종 상품을 할인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